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찾으세요.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다 날라왔네요. 법제처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1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2조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되내겨야 돼요. 빨리빨리 되내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해야 됩니다. 자, 1번 제목, 2조의 1호 제목. 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용어들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니까. 자, 2조의 1호 제목. 시장가치. 자, 시장가치. 시장가치의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넘겨서 5조를 찾아보세요. 5조. 5조 1항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5조의 제목은 시장가치 기준원칙. 원칙은 뭘 한다고요? 시장가치. 5조의 1항 찾으세요. 5조의 1항 내용 들어갑시다. 시작. 한다 그랬다 그죠? 한다니까 원칙이다 그죠? 원칙은 뭘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 시장가치 동그라미. 2조 1호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법은 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하고 2조 1호에서는 시장가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가치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통상적 시장 체크하고 동그라미 1. 통상적인 시장이다, 정상적인 시장이다, 일반적인 시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시장이다, 정상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일어나는 시장은 통상적인 시장으로 인정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두 번째, 충분한 기간 체크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도자라고 전제하세요. 근데 지금 이민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다급한 상황이래요. 그럼 다급한 상황에서 집을 팔겠다고 시장에 내어놓는다면 일반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다운시키죠. 그럼 그 가격은 시장 가치로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은 충분한 기간.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이라는 얘기는 매수자가 그 부동산을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 동안은 시장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그 다음 뭐라고요? 체크합니다. 뭐라고 어디에 지금 체크하신 거죠? 정통한 당사자, 정통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한 당사자, 정상적인 사람,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이번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자랍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답니다. 유치권이 뭔지 아시죠? 응? 그러니까 유치권이 설정되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통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민법시에는 공부할 때 민법시에는 소했죠, 소. 자, 소를 삽시다. 소를 사는 또는 소를 파는 자, 매도자이든 매수자이든 일방이 미성년자라면 이 행위는 그러니까 이 거래는 성립하는 겁니까? 성립하지 않는 겁니까? 응?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유효. 단,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제한 능력자라면 어떻게 된가요? 무효. 그러니까 방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유효이기는 하지만 원칙은 취소할 수 있다고 했고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아예 무효라 그랬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방금 이 기준, 정통한 당사자가 아니라고요. 정통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그 다음 갑니다. 시작. 높다까지 체크합니다. 10억에 거래된 적도 있고 5억에 거래된 적도 있다. 그러나 10억이나 5억에 거래된 빈도는 횟수는 높지 않더라. 대체로 7억에 거래된 빈도가 가장 높더라. 그렇다면 그 가격을 시장 가치로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조와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5조하고 2조하고 연결해서 시장 가치. 물건을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엇을 인정한다? 시장 가치. 시장 가치란 뭐다? 시작.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네 가지만 기억할 겁니다. 나머지 서술은 다 빼고. 자, 그게 시장 가치입니다. 암기합시다. 그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은. 5조로 다시 들어갈까요? 5조 2항으로 갑시다. 감정평가업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서 뭐라고 그랬죠? 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자, 그 다음에 시작 체크합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답니다. 자, 근데 그 경우에는 세 가지에 한한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법령 동그라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 법에서 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의뢰인 동그라미. 감정평가사는 어떤 경우에 평가를 시작하는 겁니까? 평가사가 날씨가 좋을 때 평가하는 겁니까? 추울 때 의뢰인이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그때 하는 거죠. 그럼 의뢰인이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일단 원칙상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죠. 단 불법은 안 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 통념상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만 동그라미. 너무 많으니까. 자, 원칙은 뭘로 인정한다? 원칙은 어떻게 평가한다? 시장가치. 근데 시장가치 외를 적용할 수도 있답니다. 어떤 경우? 법령 의뢰인 사회 통념상. 시작. 법령 의뢰인 사회 통념상. 거기까지만 기억합시다. 자, 암기합니다. (5조와) (1조를) 연결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시장가치입니다. 그럼 시장가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시장가치를 일단 정의할 줄 알아야죠. 시장가치란 뭐다? 보지 마시고 시장가치는 뭐다?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거였고요. 그런데 5조 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이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럼 그게 어떤 경우인지도 알아야죠. 어떤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를 적용할 수도 있다. 법령, 의뢰인, 사회 통념상.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 했던 게 시장가치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2조의 2호로 다시 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준 시점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이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현재 시점 이런 용어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어떤 경우나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이다. 자, 기준 시점 들어갑시다. 내용. 대상 물건의 시작. 일단 체크는 합시다.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그냥 지금 하는 거는 메모하지 말고 편안하게 듣기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사를 찾아온 겁니다. 감정평가사를 찾아와서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의뢰인이 의뢰한 날짜입니다. 그게 12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3일날 감정평가사가 현지로 나갑니다. 현지로 나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현지 조사 개시일입니다. 현지 조사를 시작한 날짜. 그래서 10일 날 현지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완료합니다. 현지 조사를 완료합니다. 똑같은 용어로 갑시다. 현지 조사를 완료했다. 12일 날 감정평가사는 현지 조사를 완료했으니까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3일 그의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의뢰인에게 전달일자. 날짜를 보세요. 1일, 3일, 5일, 10일 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달라지면 가격은 달라질까요? 가격은 동일할까요? 응? 가격은 달라지겠죠. 그러면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그걸 찾을 겁니다. 조사라는 단어로 보세요. 뭘 조사한다는 뜻일까요? 지난주에 할 때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감정평가 그랬었죠.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감정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사실이 뭐든가요? 바로 밑에 입지 조건인데 그걸 감정평가용어로 바꾸면 가치 형성 요인. 그럼 여기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뭘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치 형성 요인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가격을 알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의뢰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당신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까요? 그럼 이 날짜는 기준 시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전달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격을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난 거죠. 그럼 이 날짜도 기준 시점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 날짜도 기준 시점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딱 두 가지 남았습니다. 현지 조사 완료일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짜하고, 그럼 이 둘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먼저 기억해 봅니다. 조사를 한다는 것은 뭘 조사를 한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 어떤 게 있던가요? 지하철과의 거리, 학군, 층간소음, 주차장 공간 이런 것들이었죠. 자,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을 끝마쳤다고요. 그러면 이런 가치 형성 요인을 근거로 해서 지하철하고의 거리가 100m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가격은 얼마다? 학군이 1학군이다. 그러니까 얼마다? 층간소음이 없다. 그러니까 가격은 몇 프로 상승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의 조사를 끝마치고 나면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날짜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가 시점. 정의해 보세요. 평가 시점이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날짜. 그러면 이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됩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평가사가 설명 놓치면 안 돼요. 박동아, 집중. 자, 다시. 의뢰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평가사가 당신 부동산은 얼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날짜는 언제일까요? 의뢰인은 어느 날짜가 되면 당신 부동산은 얼마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응? 13일은 좀 그렇고 요거는 전달을 하는 거니까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났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0일입니까? 12일입니까? 12일이 돼야 되겠죠. 그죠? 12일이 되어야 당신 부동산은 얼마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어느 일자 겁니까? 10일자. 그 날짜를 이렇게 말한다. 기준 시점. 자, 평가 시점은 뭘 한다고요? 가격을 결정하는 날짜예요. 그럼 기준 시점 뭐라고 할까요?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자, 다시 2조의 2호로 봅니다. 체크했던 부분들 다시 봅시다.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날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짜라고요. 그 날짜가 무슨 시점? 평가 시점이라고. 그렇다면 2호 기준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기준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자, 다시 기준 시점 정의합시다. 시작.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체크해놓고 기준 동그라미. 내 머릿속에는 기준이라는 단어만 들어갈 겁니다. 체크하신 거 다 입력해본들 문제가 너무 어차피 또 함정에 빠져도 틀려요. 왜 틀리느냐? 기준자만 빼고 놓을 거니까. 평가사가 틀리게 출제한다면 방금 거기서 기준이라는 단어만 빼고 출제한다고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라고요? 기준만 기억하라고요. 다 기억하지 마시고. 기준 시점은 언제가 된다? 기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구조로 가세요. 구조 2항 가보세요. 구조 2항.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준 시점은 하고 또 나오죠. 자, 기준 시점은 시작. 체크합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럼 그 전체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기준 시점,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기준 시점은 언제다?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조사. 뭘 조사한다? 가치 형성 요인.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의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림상 보니까 언제가 완료된 겁니까? 10일.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라고. 자, 둘 다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한 두세 번 정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감정평가에 대한 전체 흐름이나 체계가 잡히고 난 다음에 조문을 공부하시게 되면 별로 외울 게 없어요.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알 부분들이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빠르면 3월이고 늦으면 5월달쯤 되어야 이 조문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조문 바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할 때 용어들을 좀 빨리빨리 좀 봐두시라고 했던 게 오늘 이 조문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자, 다시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러분 머리에 빨리빨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뭐라고요? 두 가지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 두 번째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암기합시다. 기준 시점이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질까요? 자, 가령 이렇게 해요. 가치 형성 요인, 인구 증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그러면 3일자와 10일자와 12일자의 인구는 다를까요? 인구는 끝없이 변할 테니까. 자, 지하철이 신설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랬죠. 그런데 3일날 지하철이 신설되느냐, 5일날이냐, 12일이냐 따라 가격은 달라지는 거니까.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4호. 3호는 그냥 일단 봐야 되니까. 자, 2조의 3호 갑시다. 이번에는 뭐라고요? 기준가치. 시작. 딱히 뭐 암기 안 해도 틀릴 이유 없겠죠. 5번 4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 걔네들 하나하나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자, 읽고 갑시다. 시작. 가치 형성 요인이란 지역 요인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 개별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개별 분석이 됩니다. 5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가법. 5호부터 11호까지. 11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5호부터 11호까지 총 몇 개? 7개? 7개? 이게 7방법입니다. 저번 주에 했던 것. 자, 보지 말고 제목 쭉 열거해 봅시다. 자, 칠판 울어요. 보지 마요. 좋은 7방법 차례대로 쭉 배열해 보세요. 원가법부터.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조문 봅시다. 5호부터 11호까지 시작. 제목만 시작. 원가법. 자, 7방법 중에 일단 공시지가 기준법만 일단 제외시킵시다. 토지평가에만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을 제외시키면 총 몇 가지? 6가지. 그 중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 3가지만 다시 열거하세요. 제목 보지 마시고.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나머지 3가지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 그죠? 자, 그러면 5호 찾으세요. 시험 문제가 원가법이란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내 눈은 제일 뒤로 가야 돼요.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을 찾으세요.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가액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거기다 동그라미 1. 그럼 일단 그 자리에 임대료라고 나와 있으면 틀린 것이고 가액이라고 나와 있으면 일단은 맞아요.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가야죠. 이 가액이 무슨 가액이죠? 적산가액.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제조다론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죠. 그럼 나머지 제조다론가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2. 감가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아서 동그라미 3. 그 3개가 있으면 O, 없으면 X. 자, 다시 머릿속에 그리세요. 원가법이란 하고 놓으면 내 눈은 무조건 제일 뒤로 가라고요. 제일 뒤로 가서 뭘 찾는다? 가액. 근데 그 자리에 임대료라고 나와 있으면 틀린 거니까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고, 그럼 가액이 맞으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서 뭘 찾는다? 제조달원가 그리고 감가 수정. 앞서 감가 누계액이라 그랬죠. 약간의 형태는 달라요. 그러니까 앞서 블랭크 채우는 형태, 아까 1일로트에서 문제 풀었었죠. 블랭크 채우는 형태일 때는 감가 누계액이라고 나오고, 감축 조문에서 그렇게 감가 수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6호로 갑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보지 마세요. 자, 한번 떠올려봐요. 그럼 제일 뒤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임대료 있을 것이고, 그럼 임대료 있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뭘 찾아야 됩니까?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한 경비. 자, 찾아봅시다. 적산법인가 제일 뒤로 가서 뭘 찾는다고요? 찾으세요. 찾아서 동그라미 1. 임대료가 찾았으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3가지 찾아야죠.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를 그랬으니까 3개. 첫 번째는 기초가액, 두 번째 기대이율.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자, 그 다음 뭐라고요?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그랬다. 그죠? 필요한 경비. 아까 이게 필요 재경비죠. 2, 3, 4. 그렇게 넘버링하고 차례대로 기억합시다.
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설명해 주세요. 얘는 어떻게 해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거죠? 사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하고 비교해서. 근데 사례 부동산을 선택했을 때 얘가 대상 부동산과 현실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종 보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정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함에 있어서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뭘 가지고 구한다? 사례 부동산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사례 부동산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신축된 시점이 똑같아요.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신축된 시점이 동일하다면 감가의 정도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응? 자, 나이는 같으나 민청상 나이는 같지만 얼굴을 봐야 똑같은지 누구는 많이 돼 보이고 누구는 적게 돼 보이고 다를 텐데요. 느낌이. 자, 다시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의 사례를 찾았답니다. 사례 부동산을 찾았답니다. 그러면 사례와 대상의 신축 시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감가의 정도는 같다 다르다. 그거는 관리 상태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에 비해서 감가가 많이 되었던 적게 되었던 상관없이 이 감가를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야죠. 만일 사례 부동산이 감가가 대상 부동산의 감가보다 많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가를 다운시켜야죠. 이것을 다운시켜서 사례와 대상 부동산의 감가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야죠. 이것을 보정한다고 표현해요. 사례 부동산을 선택을 하고 보니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보다 특수한 사정들이 많더라. 그러면 그 사정을 정상적으로 보정하자. 그러니까 보정을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문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선택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 사례와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도 하고 시점 수정도 하고 등등등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랍니다. 비교 방식의 흐름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키워드 찾아갑시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나왔으니까 제일 들어가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가액을 찾아야죠. 항상 가액인지 임대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가액 찾아서 동그라미 1.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종 보정을 한다고 했는데 보정을 하는 것은 사례 부동산에 맞게 보정하는 겁니까? 대상 물건에 맞게 보정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이 두 개 부동산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정 작업을 통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야죠. 사례 부동산에 맞게 보정한다. 대상 물건에 맞게 보정한다. 자, 다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사례 부동산입니까? 대상 부동산입니까? 자, 그럼 그 부분을 찾아봐요. 7번 첫째 줄 제일 뒤에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각종 보정을 한다고요. 따라서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체크합니다. 8 내려갑시다. 8 임대사례 비교법 첫 번째 키는 제일 뒤로 가서 임대료 찾았으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뭘 찾을까요?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8 됐고 다음 9로 갑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첫 번째 키는요. 제일 뒤에 가액.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셋째 줄 제일 뒤에
단지 토지라는 것만 다를 뿐이죠.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7, 8, 9호) 이 세 가지는 공이 다 무슨 방식? 비교 방식. 그러니까 비교 방식에서는 키는 뭔가요?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보정한다.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보정한다. 공시지가는 단지 토지니까 대상 토지라는 말을 썼을 뿐이고요. 다음 10% 갑시다.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무슨 가액을 구했습니까? 수익가액. 수익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환원 이율에 대한 순영업 소득 또는 순수익. 자, 형태를 약간 다르게 가요. 앞서 풀었던 1일 로또는 블랭크 채우는 형태죠. 블랭크 채우는 형태가 나올 때는 순영업 소득이 나오는데 우리 조문에서는 순영업 소득이라고 안 하고 그냥 순수익이라고 해요. 자, 이제 하나씩 찾아갈 겁니다. 자, 10호 수익환원법. 첫 번째 뭘 찾을 겁니까? 제일 뒤로 가서 가액 찾아서 동그라미 1. 찾아서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순수익을 찾아야죠. 순수익 찾으세요. 2. 그 다음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조문 어디를 보더라도 환원 이율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문은 단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원하거나 할인 체크합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환원 이율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봐야 됩니다. 환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환원의 의미. 무슨 가치를 무슨 가치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얘가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순수익은 다시 환원은 무슨 의미라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수익은 미래 가치다 현재 가치다? 얘는 미래 가치고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로. 순수익 찾으세요. 순수익 앞으로 쭉 가서 미래라는 의미를 찾아요. 장래 나와 있죠. 장래 동그라미 거기다가 4번. 답 찾는 순서를 정확하게 익히세요. 정확하게. 그냥 무지하게 읽어 나가는 거 답 못 찾아요. 자, 수익환원법. 그럼 일단 먼저 뭘 찾으라고요? 가액인지 임대료인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임대료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거죠.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가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앞으로 가서 뭘 찾는다고요? 순수익 찾고 환원 이율을 찾고. 단 조문에서는 환원 이율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보면 환원 이율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환원 이율 찾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순수익 앞으로 가서 장래 찾고. 11호 갑시다. 수익 분석법. 먼저 빨리 확인하세요. 첫 번째 키는 임대료 1. 두 번째는요. 순수익. 세 번째는요. 필요한 경비. 필요한 경비. 수익 분석법은 무슨 임대료? 수익 임대료. 어떻게 구했습니까? 순수익 더하기 필요 재경비. 5호에서부터 11호까지 7방법 찾는 방식을 잘 익히세요. 나오면 가장 먼저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인지 임대료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일단 맞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각각의 필요한 요소들만 찾아간다. 1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시고 암기 시작합니다.
12호는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건너뛰고요. 12에 2 찾으세요. 이게 새로 신설된 건데 그냥 구경만 해봅시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용어 기억하세요. 적정한 실거래가. 올해 8월 달에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 첫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해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 이하 거래 가격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 또는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토시 지역은 몇 년? 그럼 거기 일단 키워드인 것 같죠, 그죠? 체크합니다. 토시 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도시 지역은 3년 이내 동그라미,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동그라미. 왜 도시 지역이 기간이 짧을까요? 그 밖의 지역보다 거래 빈도가 높을 때니까. 도시 지역이 그 밖의 지역보다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3년으로 잡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5년으로 잡았습니다.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지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장난친다면 3년 5년밖에 없으니까 그건 확실히 기억하세요. 용어는 기억하고요. 적정한 실거래가다 그랬습니다. 용어 기억하고 기간 2개 기억하시고요. 체크하고 암기합시다. 다음 13, 14, 15호로 들어갑시다. 13 제목 뭐라고요? 14, 15 지난주에 강남은 기출문제를 언급을 안 했구나.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세 개 지역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랬죠. 지역 분석에서 말하는 지역이 딱 그 세 개 지역입니다. 지역 분석에서 말하는 지역은 3개 지역. 어떤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자, 인근 지역 내용 들어갑시다. 시작. 갈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하 뭐라고 표현한다? 거기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 정답이라면 그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어떤 단어? 대상 부동산. 그래서 인근 지역이란 뭐다?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14호 갑시다.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그 다음부터 시작. 유사까지만. 유사 지역이란 뭐다?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15 동일 수급권이란 시작. 권역을 말한다까지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고 체크합니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포함. 자, 마무리합시다. 인근 지역이란 뭐다? 대상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이란 인근 지역과 유사한. 대상 부동산과 유사하면 틀립니다.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 자, 거기까지 암기. (3조) (4조는) 필요 없습니다. 5조는 앞서 우리가 다룬 것까지만 기억할 겁니다. 원칙은 뭐다? 시장가치. 그런데 시장가치 이외를 적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법령 의뢰인 사회 통념상. 그것만요.
6조 현황 기준 지금은 손대지 맙시다. 요거는 2월 달에 하는 걸로 합시다. 7조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감정평가 분류할 때 감정평가의 분류라는 말 썼었죠.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조문에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분류가 출제 빈도가 높아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